22대 총선이 6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설 연휴가 끝난 이번 주부터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설 민심 잡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여야 모두 민생이 문제다라고는 했지만 포인트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특히 여당은 운동권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야당 심판론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보다도 한 단계 더 자극적인 운동권 심판론으로 나갔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 야당은 정권 견제론이고, 제가 항상 여론조사를 보면 주목을 하는 것이 정부 견제론이 세냐, 정부 지원론이 세냐 이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마다 이것이 각양각색이에요. 그 일률적인 어떤 흐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일단은 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평상시에는 이제 이 윤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인기투표 차원의 찬반을 표명을 하는 것이고, 선거가 가까우면 이것이 일종의 유권자들의 책임론이 거기에 좀 가세됩니다. 내가 호불호를 떠나서 어느 쪽으로 찍는 것이 나와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일종의 투표 책임론, 선거 책임론인데, 그래서 이 선거가 가까울수록 제가 판단할 때는 정권 견제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운동권 심판론이 야당의 현재 각종 분열상과 어우러져서 좀 득세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냐 지지론이냐에서 지금 야당 입장에선 정권이 무능하다. 그리고 이 독재 부분, 검찰 독재 부분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자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죠. 예, 그렇죠. 지금 보면 검찰 독재 청산, 네. 말하자면 현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그 논리를 펴고 있고, 여당은 운동권 청산을 꾸준히 얘기를 할 것이고요. 네. 저는 이 프레임이 앞으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극화, 아주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번 선거, 그러니까 이번 연휴 동안에는 윤 대통령이 KBS 대담 이것이 가장 큰 화두가 됐고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윤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그런 자리가 됐고, 또 그런 자리에서 김 여사는 피해자로 이렇게 프레임 전환이 되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여론을 좀 우호적으로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네. KBS가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관영방송이 됐느냐, 이런 차원에서 KBS 앵커가 지금 후폭풍으로 물러나라는 시청자 청원이 올라오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귀한 자리에서 물어야 할 걸 묻지 못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했다, 이런 사안들이 이 여당과 여당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공격과 방어, 이런 형태로 반복될 것으로 봅니다. 예, KBS 대담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예 윤 대통령의 지지도 얘기도 함께 나눠볼게요. 윤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1.9% 포인트가 오른 부분이에요. 39.2%. 그다음에 부정적 평가는 57.7% 정도 나왔는데, 앞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KBS와의 대담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뭐 그걸 다 확실히 반영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여론조사로만 보면 KBS 대담의 결과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이제 지역의 표심은 개별의 지역구마다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자, 일단은 제가 얘기한 대로 현재 여권의 어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악을 겪었을 때가 강서구청장 선거의 참패 때였습니다. 네. 그때 어떤 이것을 이제 정권의 하나의 독선이라고 판단한 많은 유권자가 정권의 반대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자, 이제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얘기하는 민생 강조,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여러 차례 직접 주재를 하면서 민생이라는 것을 국정의 과제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라는 점. 자, 두 번째,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과의 어떤 이 치명적인 대립구도 갈등이 다행히 양쪽이 현명하게 대처를 함으로써 치명적인 후과 없이 벗어났다라는 점. 네. 그래서 일전에 이제 당정 간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대로의 당정 간의 수평적인 구조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고 그 대통령도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해서 그 갈등이 모면됐다라는 점. 세 번째는 매우 결정적인 요소로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인기, 한 위원장의 개인기가 덩달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긍정적인 의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만 평상시에는 이 유권자들이 이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를 유감없이 발휘해서 여론조사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선거와 투표가 가까우면 유권자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점은 밉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에 대해서 막연히 반대표만 던질 것이냐. 그것이 민생이나 국가 살림이나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이런 인생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뭐 앞으로 다양한 리포트 여론조사가 나오겠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리얼미터를 네. 보시면 저게 7일까지 조사입니다. 그렇죠. 7일까지 조사기 때문에 대통령 대담 이후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설 연휴는 반영이 되지 반영이 않았다. 안 됐는데 반영된 또 다른 지표를 보면 떨어져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 저는 저 여론조사를 보면서 네. 대통령이 민심 이런 쪽 민생을 챙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상승 기류를 탔다는 그런 분석을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대신에 지금 저 리얼미터의 수치는 7일자까지를 조사한 것이라서 대통령의 KBS 대담은 반영되지 않았고 네. 이번 설 연휴에 대담이 아마 반영된 것은 좀 더 추후에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네. 저는 민생을 좀 더 챙기는 이런 모습은 좋지만 이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이 특검법을 왜 다 거부했는지 이런 세세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좀 더 세세하게 민생을 챙기듯이 그런 궁금한 것도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대통령의 지지도까지 봤습니다. 말씀해준 것처럼 이제 관련된 지지율은 아마 계속해서 뭐 다른 데서 또 발표가 될 테니까 그때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이제 아무래도 여야 모두 공천을 누구를 하느냐라는 공천을 가지고 얘기가 가장 많은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 면접과 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험지를 출마하는 중진들한테 가서 일하는 의미다. 결국 두석을 얻으라고 보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자신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타 쌍피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 같은 지역에 18개 선거구 중에서 3개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3군데의 일종의 이제 험지라고 보고 거기에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 경쟁력 있는 중진을 거기에 투입을 하면 서병수 의원을 부산의 북강서갑의 전재수 의원에게 맞붙이는 것처럼 네. 자 그러면 경쟁력 있는 서병수 의원이 만약에 거기서 승리를 해주면 이 험지를 하나 탈환해 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서병수 의원의 부산 진갑에는 또 다른 이때 이 참신한 인물을 공천을 하면 역시 이제 부산의 텃밭이니까 그 지역구를 지킬 수 있고 네. 이것이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일타 쌍피 전략입니다. 그게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경남 지역에서 3군데를 지금 민주당에 빼앗기고 있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지역들, 양산, 을, 김해, 갑, 을. 그럼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태호 의원이 출격을 하게 되면 이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김두관 의원하고 맞붙어서 그곳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양산, 을도 탈환을 하는 것이고 그 김태호 의원 지역구에 또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서
또 얻고 김해 갑을 두 군데 다 뺏겼는데 거기에 현재 조혜진 의원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도 탈환을 하고 조혜진 의원 지었고 밀양에서도 지키고 이것이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아주 낙관적인 희망적인 일타쌍피 전략이죠. 예.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희망적이라고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그래도 또 중진 이상이면 거물급으로 이름은 알려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대단히 알려져 있고 희망적인 그런 분석 내지 전망을 과연 그렇게 될까? 제가 그 소위 말하는 낙동강 벨트 있는 대학교에서 네. 한 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 그 낙동강 벨트에 어떻게 보면 TK, PK 지역 쪽 민심을 저 나름대로는 안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서병수 의원과 전재수 의원 부산 북구 쪽에서 붙는 것은 빅매치, 겉으로 보기에는 빅매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PK 민심을 말하자면 거기서 부산시장을 했다고 해서 부산 북구에 갑자기 가서 전재수 의원하고 붙인다고 해서 지역 민심은 당신이 거기 있다가 왜 여기 왔느냐, 니 왜 여기 왔지,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특히 또 김두관, 이 김태호 네, 두 지사, 경남지사. 예. 네. 그러니까 두 지사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빅파이팅이 될 것 같지만 양산에 말하자면 온다는 것은 새로운 텃밭을 찾아서 오는데 네. 그 토박이들은 잘 표심을 바꾸지가 않아요. 저는 조혜진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예상대로 그냥 세 석 중에 두 석만 찾아와도 승리다. 말하자면 일타쌍피 전략이다. 이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다 패할 것 같은 말하자면 그 현 민심을 잘 모르고 그렇게 했다가는 일타쌍피가 아니라 공멸하는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중진들을 왜 이렇게 굳이 이런 데 보내서 험지에 보내서 붙일까? 그걸 보니까 이제 친윤 인사들을 말하자면 그런 쪽에 내려 서울 말하는 꼽기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이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는 데는 좀 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빈 지역에 이른바 친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넣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후폭풍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도와 인물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해서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공천하지 않는 것도 역차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용산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런데 이제 이 여백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공천을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나름대로 역풍이 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미세하게 잘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이 그런 전략을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을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 강남을에 공천 신청을 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측근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윤석열 검찰 사단의 막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자, 그래 그런 인물이 강남을에 공천 신청을 했는데 사실 지켜보는 이 약간의 그 까칠한 시선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강남을에서 빼서 다른 데로 공천을 하고, 자, 예를 들어서 경북의 구미을 같은데 뭐 국민의힘의 텃밭 중에 텃밭이죠. 거기에는 용산의 비서관 출신 두 사람이 맞붙어 있어요. 네. 그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부산의 영도 이제 황보승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해서 무주 공산이 되어 있는 데는 윤석열 정권의 장관급 인사가 2명 이상이나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도 거기 하고 있고. 네. 자, 그런 데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빼는 거죠. 적절한 사람을 놔두고 대통령실발 용산 인사들을 빼서 나름대로 그것보다는 험지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런 데도 쫙 보내면 전체 용산발, 정부발 21명 중에서 그 균형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그냥 막 싹쓸이로 그런 사람들을 텃밭에 보내면 이게 무슨 공정한 공천이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비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하위 20% 인사의 이제 이야기가 곧 통보가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 후폭풍은 좀 세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민주당 20% 하위. 네. 말하자면 이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이미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서랍에 고의 간직돼 있고 예. 아직 공개를 하지. 저는 이게 시한폭탄이라고 봅니다. 음. 공천에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그 자체가 정치인의 그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정도로 큰 이미지 마킹을 해버리는 것이라서 이게 언제 어떤 식으로 터지느냐. 저는 이걸 공개하기 전에 저는 국민의힘 당에서 이 3선, 5선 이 어떻게 보면 중진 의원들을 소리 안 하고 험지에 보내는 이런 식의 어떤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하위 20%지만 이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위 20%에 들었다라고 통보를 받게 되면 쉽게 수긍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반발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말하자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일방적으로 20%에 들어서니까 당신은 컷오프. 이거는 굉장히 큰 그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시한폭탄처럼 민주당에서 잘 해결해야 될 그런 현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중진을 잘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궁금했어요. 왜 가라고 하면 이번에는 다 가는 겁니까? 왜냐하면 김태호 의원이나 3선이나 5선 정도 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서 나름 이름이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와도 될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내려가라고 하니까 다 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우선은 내리 3선을 했으면 네. 경선에서 감점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경선에서 상당히 불리한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부산이나 경남 지역 같은 데에서 3선, 4선 뭐 이렇게 내리 이런 5선 이런 중진급을 하게 되면 유영 무영의 정치적인 압력을 받게 마련이죠. 보십시오. 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본인이 상당히 유리한 중구 성동갑 지역구를 버리고 네. 민주당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의 서초을로 아예 미리 옮겼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어떤 희생과 기세 싸움에서 민주당의 이런 어떤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윤핵관의 대표적인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의원이 아예 불출마를 선언을 함으로써 그런 길을 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비교를 합니다. 네. 장제원 의원은 아예 불출마를 했는데, 예? 그동안 대구, 경북, 이 부산, 경남, 울산의 김기현 전 대표도 지금 울산에서 아주 험지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그 노동자 밀집 지역, 네. 울산 북구로 옮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압력을 당 차원에서는 정치적으로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할 수밖에 없고, 왜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타 쌍피 전략을 해야 그 지역에서 실질을 회복을 하고 전체적인 의석수를 늘릴 수 있거든요. 당이 그런 전략을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데 내가 중진이라고 해서 버틸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배짱이나 이런 명분은 대단히 부족하다. 네. 민주당과 비교해서도. 네, 저도 공감을 하고요. 네. 다만 저기서 얘기하지 않는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캐비넷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네. 그것을 들고 3선, 5선 정도 하게 되면 때가 묻게 돼 있고 어디서 하든 간에 그 때를 어떤 형태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3선, 5선들이 순순히 굴복했을 때는 나름대로, 왜냐하면 이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긴 하지만 쉽게 자기가 있던 텃밭을 떠나서 네. 험지에 가서 출마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거든요. 본인들이 먼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은 네. 그런 명분도 있었지만 또 다른 차원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20% 하위 명단뿐만 아니라 그 명단에 과연 친명계가 얼마나 아니면 비명계가 얼마나 이런 얘기 있고, 또 비명계 중에서는 친문인사가 얼마나 뭐 이런 얘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일각에선 임 비서실장은 되는데 왜 추미애 전 장관이나 뭐 박범계 전 장관이나 이 사람들은 친문은 아닌가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커져 버렸어요. 네. 자기가 지역구를 딱 찍어서 얘기하면서 또 친문
반문, 네. 친명, 반명 이 속에서 사실은 이 두 대표가 사실 만나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단합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종석 의원의 공천 여부가 말하자면 단합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버려서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반발의 명분을 줄지가 사실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여부는. 임종석 전 실장더러 불출마해라, 공천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친명계의 요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녀 사냥입니다. 마녀 사냥. 그거는 명분도 없고 논리도 맞지 않는. 자, 이런 이유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초대 비서실장인 당신이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데에 책임이 있으니까 그때 임명을 하지 않았으면 윤석열 검찰 출신 대통령의 이런 식의 무슨 뭐 검찰 정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뭐 지나가는 소도 웃을 만한 마녀 사냥의 논리인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것은 검찰총장에 임명돼서 된 게 아니에요. 검찰총장에 임명돼서 조국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조국 사태를 계기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과 대립각이 형성이 되고 정권에 맞서는 검찰총장이 돼버려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제일 책임은 조국의 임명을 강제적으로 밀어붙인 문재인 대통령, 조국을 수호하고 또 이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엉뚱한 징계를 내린 추미애 장관, 그리고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대대적으로 옹호했던 이재명 의원을 포함한 당시의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의원들 전체 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정치 경험이 없는 정치 신인에게 겨우 0.73%포인트 차이로 대통령 자리를 내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그런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전체 당원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그 일종의 마녀 사냥, 이런 마녀 사냥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놓고 많은 유권자들이 야 이거 민주당 이거 왜 이러냐, 완전히 공천에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전과를 저질렀는데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공천 적격자로 주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사람 똑같이 사면 복권을 받았는데 완전히 잘라버리고 전병헌 전. 알겠습니다. 짧게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 할 수는 없을 지금 것 같아서. 공천 심사 제도를 하지도 않았고요. 네네. 하위식으로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었고 다만 그 논란 속에서 지금 과한 그런 해석들이 있는 부분도 사실이지만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을 끝내자 이런 슬로건을 내면서 자체적인 그런 반성이 지나쳐서 오히려 상대에게 빌미를 주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단합이 중요하다, 이제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혁신당 얘기까지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